설득적 의사소통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그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의사소통 기능 이제 하나가 이제 바로 이제 설득인데, 이 성중을 좀 설득시키는 메시지의 특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동 처리하고 통제 처리가 있어요. 이 설득의 과정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 방식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탄산음료를 구매했을 때 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막 조심스럽게 막 브랜드를 살펴봤나요? 아니면은 뭐 아주 그 매력적인 광고를 했던 그런 뭐 탄산음료를 선택했나요? 우리가 만약에 좀 정직하다면은 화려한 광고나 뭐 기억하기 쉬운 슬로건이 우리의 소비자인지 우리의 어떤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제 인정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정보를 좀 자동 처리를 하는데요. 이 자동 처리는 증거와 정보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 6번째 시간에서 좀 언급했었는데요. 휴리스틱을 사용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자동 처리는 시간과 노력을 좀 적게 들여서 이 관심 없는 설득 메시지를 처리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게 이 단점도 있는데요. 이 귀엽거나 좀 매력적인 사진과 같은 다양한 속임수에 우리가 이제 좀 쉽게 넘어간다는 것이죠. 뭔가 우리가 살려고 하는 그런 집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선택할 때도 좀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어떤 지역에 잘 아는 전문가를 좀 찾아서 가격에 대한 정보도 수집을 하고, 물론 인터넷에도 확인할 수 있죠. 전세 또는 뭐 매매에 대한 어떤 비용과 편의,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할 겁니다. 이 노력이 필요한 어떤 통제 처리를 한 것이죠. 이게 사실은 뭐 사실, 뭐 수치, 뭐 논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증거와 정보를 상세하게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이 통제 처리는 이제 노력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통제 처리에 이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사람을 속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무엇이 사람들에게 자동 처리 또는 통제 처리를 하게 만드느냐, 이때 요거에 대해서 이제 청중이 어떤 사용할 정보 처리 형태를 결정하는 그런 요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 관심 수준입니다. 이 사람들이 설득 메시지를 자동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통제 처리를 할 것인지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요인 하나가 바로 이 메시지에 대한 이제 관심 수준입니다. 이 관심 수준은 어떤 의사결정이 어떤 삶에 미칠 영향을 좀 반영을 합니다. 사람들이 의사결정의 어떤 결과에 관심이 많으면 이 정보를 좀 주의 깊게, 관련된 정보를 주의 깊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좀 사소한 결정, 뭐 음료를 마시는 뭐 이런 것들보다 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결정을 할 때 더 많은 정보를 수집을 하는 것이죠. 이 두 번째가 이제 사전 지식인데요. 이제 어떤 주제 영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통제 처리 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특정한 행동 방침에 대해서 이제 찬성 또는 반대에 대한 어떤 다양한 주장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좀 생각을 해봤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아주 매우 훌륭하고 사려 깊은 이유가 제시되지 않는 한 이 사람들의 생각, 어떤 입장 이런 것들을 쉽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어떤 주제를 좀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많은 증거를 증거 없어도 어떤 제시된 어떤 상당히 아주 피상적인 논쟁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그들의 생각을 쉽게 좀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청중을 설득시키기가 더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성격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영화를 볼 것을 결정할 때 보면은 항상 최소한 한 5개 이상의 어떤 영화들을 검토를 하냐. 그때 보면은 진짜 동일한 스타와 감독이 만든 그런 영화를 조사할 수도 있고요. 그렇고 만약에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아주 높은 인지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증거와 사실에 의해 설득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성격 특성인 거죠. 이 인지 욕구가 낮은 사람들은 자동 처리 전략을 좀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직관이나 감정에 어떤 의존을 해서 설득 메시지를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메시지 특성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자동 처리 전략을 사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통제 처리 전략을 사용을 할 것인지에 그 영향을 미치는 이제 이 또 다른 요인인데요. 이 상대적으로 정보가 빈약한 의사소통 경로, 그러니까 사용자가 메시지의 내용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그런 경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공된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 처리 전략을 사용하게 되고요. 반대로 좀 풍부한 의사소통 그런 경로를 통해서 이 제공되는 메시지 같은 경우는 통제 처리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메시지 조정이 있는데요. 이 가장 중요한 이제 시사점이 어떤 그 설득 메시지가 사용중이 사용할 어떤 정보 처리 형태에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청중이 설득 메시지 주제에 이제 관심이 없어요.
또는 뭐 잘 알지 못해. 아니면은 또 인지 욕구가 낮을 때, 그리고 또 정보가 상대적으로 좀 빈약한 경로를 통해서 전달될 때는 이 자동 처리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걸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정서를 더 많이 자극을 하고 또 긍정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좀 선호하는 결과, 그러니까 원했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좀 사용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이제 청중이 어떤 주제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또 인지 욕구가 높고 또 정보가 풍부한 경로를 통해서 전달이 될 때는 이제 이 메시지가 좀 정당하다라는 것을 좀 입증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주장 그리고 증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효과적인 그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장애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인식하고 제거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데요. 첫 번째 이제 여과가 있습니다. 여과 이제 필터링인데요. 이 정보가 수신자에게 좀 호의적으로 좀 보이도록 이 송신자가 그 정보를 갖다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말해요. 예를 들면 어떤 경영자가 그의 상사가 좀 듣고 싶어하는 어떤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보만을 좀 상상하게 말하고 있다. 이런 경우들이 이제 정보를 여과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옛날 뭐 조선시대 뭐 역사극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왜 그 간신들이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여과인 거죠. 조직의 어떤 수식적 계층 수가 이제 많을수록 정보가 여과될 기회가 더 많죠. 그러니까 여러 계층을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경영자들한테 어떤 의사소통이 될 때, 이때 보면은 이제 올라가면서 그 메시지가 계속 여과가 되고 막 다듬어지고 하다 보니까 가장 위에 있는 사람들이 못 듣는 그런 소식들, 저변에 깔려 있는 그런 이야기들 못 듣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과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고요. 이 지위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도 여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쁜 소식을 전달하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리고 상사를 좀 즐겁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흔히 상사가 좀 듣고 싶어하는 말들, 이런 것들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향적 의사소통을 왜곡시키는 게 이제 바로 여과고요. 이 선택적 지각이 있습니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이제 수신자가 자신의 욕구, 뭐 동기, 경험, 배경, 기타 어떤 뭐 개인적 특성 이런 것들을 근거를 해서 선택적으로 보고 듣기 때문에 이제 이 선택적 지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신자는 이제 메시지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신의 관심이나 기대를 투영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여성들이 경력보다는 가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 면접관이 있어요. 이럴 때 어떤 여성 취업 지원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면접할 때 그러한 특성을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죠. 여섯 번째 시간에서 좀 말씀드렸었는데 사람들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보는 것을 해석하고 그것들을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 과중이 있습니다. 이제 개인은 이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처리해야 할 정보량이 이 처리 능력을 좀 초과할 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정보 과중이라고 합니다. 인포메이션 오버로드라고 하는데 이런 정보 과중이 발생합니다. 이 정보 과중을 관리하는 것이 개인이나 조직한테는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분류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가 이렇게 막 주어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 사람들은 정보를 선택하거나 무시하거나 빠뜨리거나 뭐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이게 현실적으로 저도 뭐 많이 겪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들은 정보가 좀 과중된 상황이 끝날 때까지 처리를 미루기도 합니다. 여튼간에 이제 정보 과중은 이 정보의 손실 또는 이 효과적이지 못한 그런 의사소통을 초래하죠. 이것 때문에 정보 과정에 대한 그 관리,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인터넷 기술 발달 이런 것들에 의해서요. 그리고 이제 인텔 연구에서 좀 보여준 바를 보면은 이 정보 기술에 이제 좀 자주 접속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또 현명하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제 어느 신문 기사 표현에 의하면은 끊임없이 들어오는 이메일로 인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계속 변경하는 것을 좀 피해라, 이런 메시지가 있었고요. 근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접속하는 장치 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쿠어스 그 양조회사의 임원 중에 이제 프리츠 반 파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데스크톱 그 컴퓨터 있잖아요. 이 컴퓨터를 버리고 모바일 장치만을 사용했대요. 그리고 뭐 일라이의 릴리라고 그 커피 회사 있잖아요. 그 영업팀한테는 이제 노트북과 뭐 기타 장치 뭐 이런 것들 대신에 아이패드만 사용하게 했기도 했고요. 이런 조치들로 인해서 이 두 가지 사례 모두 다 이 생산성이 증가됐다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또 이제 감정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동일한 메시지를 갖다가 이제
화가 나 있거나 또는 뭐 정신이 혼란스러울 때 받은 경우에는 이 행복할 때 받은 경우하고는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긍정적인 기분을 가진 사람은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읽은 후에 좀 자신의 견해에 대한 확신이 더 높아졌다라는 그런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논리적인 주장은 이제 긍정적인 기분을 가진 그런 사람들한테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 부정적인 기분을 가진 사람은 메시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 반면에 또 긍정적인 기분을 가진 사람들은 주어진 그대로 좀 정보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승리감 또는 우울감 이런 극단적인 감정은 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좀 방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고요. 이런 사람들은 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고 과정을 좀 무시하고 감정적으로 좀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가 있는데요. 이제 동일한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을 때조차도 이제 단어가 갖는 의미를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좀 다른 의미를 갖게 만들기도 하죠. 연령과 상황, 이런 것이 이제 그런 차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 기업 컨설턴트가 있는데 이 15살 된 딸이 있어요. 딸한테 이제 친구들과 함께 어디 가려고 이제 하는지 이제 물어보면서 딸한테 이제 너는 뭐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좀 평가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 좀 반박하는 이런 말을 또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이야기를 했는데 서로 이 해석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딸이 세대의 어떤 그런 차이, 연령의 차이 때문에 아버지가 전달했던 그 단어하고 또 이 어린 딸 같은 경우는 그것들이 어떤 이제 은어로 많이 친구들 사이에 쓰이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요즘 막 보면은 줄임말 이런 거 되게 많이 쓰고 막 이러잖아요. 이럴 때 왜 보면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잘 이해 못하시고 그런 단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또 침묵이 있습니다. 침묵이나 의사소통 부재 이런 것들은 이제 정보의 부재로 좀 정의되기 때문에 이제 무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이게 좀 잘못된 생각이다. 라는 거고요. 이 침묵 자체는 이제 어떤 주제에 좀 관심이 없거나 또 다룰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좀 전달하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침묵은 단순히 정보 가중의 결과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답을 생각하면서 지체되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기존 연구는 이제 침묵을 지키고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 경우가 이제 흔하게 좀 발생을 하고 있고 문제를 야기시킨다라고 이제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조사에서 보면은 경영자 85% 이상이 상당히 관심 있는 이슈에 대해서도 좀 침묵을 지킨 적이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 침묵이 조직에 이제 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구성원의 침묵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경영자가 이제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영자의 어떤 침묵은 구성원들을 좀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차별이라든지 성희롱, 부패, 비행에 대한 침묵 이런 것들은 최고 경영자가 문제 행동을 좀 제거하기 위한 어떤 조치들을 하지 못한다, 취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에 대한 어떤 불안,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전체 인구의 한 5에서 20% 정도는 이 의사소통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구두나 문서에 의한 의사소통 또는 두 가지 모두에서 이제 어떤 과도한 긴장, 또 갈등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의 어떤 얼굴을 보고 말하는 것을 아주 힘들어하거나 또는 전화를 사용할 때 이제 심하게 불안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화 통화가 더 빠르고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메모, 팩스 또는 SNS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한다는 것이죠. 이 구두 의사소통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사람은 이제 가르치는 일을 좀 피하려고 합니다. 그 일 자체가 예를 들면 이제 구두 의사소통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직업인 것이죠. 이런 강사 같은 선생님들,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죠. 그렇지만 이제 거의 모든 직무가 어느 정도 구두 의사소통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구두 의사소통을 염려하는 사람들은 그 직무가 요구하는 어떤 의사소통을 좀 왜곡해서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오히려 이제 최소화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직무를 좀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많은 의사소통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말함으로써 구두 의사소통을 좀 심하게 좀 제한을 하고 또 그런 행동을 합리화하는 이런 것들을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거짓말이 있는데요.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마지막 장벽이 이제 바로 거짓말입니다. 이제 어떤 것을 거짓말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거짓말에 대한 이 정의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른데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이제 실수에 대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기는 것을 이제 거짓말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실수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역할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것 이런 것들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이 거짓말에 대한 정의는 이제 윤리학자나 뭐 사회과학자들 사이에 합의되지는 않았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거죠. 예, 사람들은 하루에 한두 번씩 뭐 거짓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상당히 많은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뭐 대기업에서도 이제 매일 발생하는 그 거짓말의 양이 이제 엄청나죠.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이 만나서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전화로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더 편안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이에 거짓말을 쓰는 것보다 이메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더 편안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